가진 것도 없이 시집온 주제에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친정 가서 예절부터 다시 배워와. 이 시간에 엄마가 너를? 11월 유난히 추웠던 퇴근길. 문 앞에서 빠르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삑.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눌렀다. 번호 확인 후 다시 누르십시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초인종을 연타했다. 카톡이 울렸다. 발신인 어머님. 비번 바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바구니가 쏟아졌다. 그날 나는 그대로 쫓겨났다. 결혼 1년 차 예고도 없이. 만약 여러분이라면 참고 다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돌아섰을까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소연 씨, 다음 주 임원 대상 강의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팀장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10분. 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동기 미선이가 옆으로 붙었다. 언니, 오늘 회식 안 와? 부장님이 언니 칭찬 엄청 하셨는데. 미안, 오늘은 좀. 또 시어머니? 언니, 솔직히 이해 안 돼. 언니 강의료만 해도 웬만한 과장급인데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 미선이의 말에 대답 대신 웃음만 지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100명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된다는 걸. 집으로 가는 길 마트에 들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나리와 고사리를 집었다. 요즘 엄마가 드시고 싶대. 아니, 실제로는 며느리가 뭘 사올 줄 알아야지. 했을 게 뻔했다. 남편은 그걸 부드럽게 돌려서 내게 전달할 뿐이었다. 장바구니 2개가 손에 파고들었다.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벌써 2달째. 시어머니는 우리 건물도 아닌데 관리비 더 낼 필요 없다며 수리 요청을 거부하셨다. 숨이 턱까지 찼다. 하이힐을 신고 강단에서 3시간을 서 있어도 끄떡없던 체력이 장바구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삑. 삑.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다시 천천히 하나씩 확인하며 눌렀다. 삑삑삑삑. 삑.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렀다. 틀릴 수가 없었다. 이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일이었다. 내가 매일 수십 번씩 누르던 숫자였다. 삑삑삑삑. 삑.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분명 시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 어머니. 초인종을 연타했다. TV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손이 얼어붙었다. 일부러 안 나오시는 거야? 아니, 설마. 그럴 리가. 화장실에 계시거나 안방에 계셔서 못 들으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옆집 문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에 들어가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목격되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카톡 알림이 떴다. 발신인 어머님. 가슴이 철렁했다. 메시지를 열었다. 비번 바꿨다. 그게 첫 줄이었다. 그 아래로 문장들이 이어졌다.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온 주제에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친정 가서 다시 배워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손 전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틀 전 일이었다. 어머니, 보일러 좀 올려도 될까요? 전기세. 가습이 누가 내는데 그렇게 팍팍 틀어? 내 건물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데서 살았겠어? 가진 것도 없이 들어와서는 돈 개념이 없어. 그때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가스비랑 전기세는 저희 월급에서 나가는 거고요.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잖아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 것도 화를 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은 그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지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문자를 다시 읽었다. 가진 것도 없이 시집 온 주제에 그 문장이 눈에 박혔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너무 차갑게 맑아졌다.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현관문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미나리, 고사리, 고등어,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 모두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초인종을 다시 누르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안에서 TV 소리만 계속 들렸다.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3층, 2층, 1층. 발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다. 각 계단마다 뭔가가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착한 아내라는 가면이,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굴레가.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 저녁의 차가운 공기. 하지만 숨이 쉬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연아,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마지막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구나. 완벽한 효자 아들에게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말을.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신월동.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다. 빈손에 헝클어진 머리에 표정 없는 얼굴. 뭔가 사연 있는 손님처럼 보였을 것이다. 창밖을 봤다. 거리에 불빛들이 흘러갔다. 저 빛 속에 사는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겠지.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들어갈 수 없는. 나는 방금 내 집에서 거부당했다. 아니, 애초에 내 집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허락받아 머무는 사람이었을 뿐.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이었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 어디야? 집에. 비밀번호 바뀌었더라.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 끊었다. 곧바로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지금 엄마한테 물어볼게. 잠깐만 기다려. 10분 후. 엄마가 너무한 건 맞는데 비번 바꾼 건 그냥 화나서 그러신 거래.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 내가 설득할게. 집에 들어와. 핸드폰을 보며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났다. 너무한 건 맞는데. 그냥 화나서. 엄마 성격. 결론은 항상 같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줘. 손가락이 움직였다. 현관 비번 바꾸기 전에 당신 마음 비번부터 좀 바꿔. 전송.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찜질방 골목. 그 옆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로 걸어갔다. 3층짜리 빌라. 2층 202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돈. 그 돈으로 마련한 나만의 공간. 결혼 1년 차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소리를 질렀을 때부터 알았다. 엄마 앞에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내가 강사면 다야?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을 때 남편은 나를 감싸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회사 일만 하지 말고 집안일 좀 신경 써. 엄마 기분 상하시잖아.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야 할 수도 있겠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텅 빈 방. 침대 매트리스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었다. 매트리스에 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아니, 눈물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다. 어깨가 들썩였다. 소리내어 울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웃다가 또 울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남편, 시동생 현석 남편. 받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문자를 열어봤다. 남편 소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엄마도 잘못하신 거 아신데. 그냥 들어와. 응, 형수님, 형이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엄마한테도 화내고. 마지막 문자는 새벽에 온 남편의 문자였다. 들어와, 당장. 핸드폰을 던졌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돌아가지 않기로. 나는 월급의 일부를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당당한 강사였지만 집에서는 주눅이 든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소연아, 어디야? 집에 왜 안 들어와? 너무한 걸 알면서도 결국 선택은 엄마 편인 거였다. 항상 그랬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해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이해해줘로 일관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펴고 친구 회사 임원분에게 연락했다. 제약회사 자료 번역, 의학 논문 정리 같은 일을 할 수 있냐고. 마침 그쪽에서도 프리랜서를 찾고 있었다. 회사에서 쌓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일주일 만에 첫 번째 계약이 들어왔다. 한 달치 작업료가 남편 한 달 용돈보다 많았다. 두 번째 주에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직접 컨택이 왔다. 세 번째 주에는 고정 클라이언트가 세 곳이 되었다.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온 주제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시집 온 게 아니었다. 단지 시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처음 일주일은 받지 않았다. 그 다음 일주일에는 짧게만 받았다.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셨어. 내가 설득할게. 당신이 설득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도 치이고. 그래. 나는 회사에서도 강사 노릇하고 집에서는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남편 동생 현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수, 집이 난장판이에요. 엄마는 맨날 화나 있고 요즘 형 정말 우울해 보여요. 형이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도 좀 안쓰러워요. 미안한데 나는 그 집 며느리 아니야. 이제 형수, 그래도 착한 것과 옳은 것은 달라. 형한테 전해줘. 아내를 무시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전화를 끊었다.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강의였다. 수입은 남편 월급의 2배가 되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아니,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한 달째 이곳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집을 나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을 찾은 사람 같았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82개. 카톡 메시지는 세어보지도 않았다. 남편, 시동생, 그리고 한 통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의 문자는 짧았다. 알려줄게라니. 마치 내가 애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시하고 노트북을 폈다. 메일함을 확인했다. 제약회사 김 이사님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소연 씨, 프리랜서로 일할 의향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회사에 연차를 냈다. 사실 그냥 사표를 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일단 프리랜서 일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했다.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연차라니. 응,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시어머니 때문이야? 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미선이는 눈치가 빨랐다. 하지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다. 자료를 내려받아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집중하니 시간이 빨리 갔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도, 남편이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멍멍했다. 오후 3시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다. 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다.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저번 주 이맘때쯤 나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육개장을 끓이고 있었다는 것을. 편의점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형수님. 돌아보니 시동생 현석이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 뛰어온 모양이었다. 어떻게? 형이 형수님 위치 추적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현석이 난처한 표를 지었다. 형수님, 제발 집에 돌아와 주세요. 형이 진짜 이상해요. 어제는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부장한테 엄청 혼났대요. 집에서는 엄마랑 맨날 싸우고. 형수님 없으니까 집이 진짜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예상외로 차가웠다. 현석이 움찔했다. 그래서 그냥 형이 불쌍해서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회사에서 실수해서 혼난 게 아니야.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건 내가 돌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집 며느리 안 할 거야. 최소한 지금 방식으로는. 현석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저녁 7시가 되자 완료됐다. 파일을 김 이사님께 보냈다. 20분 후 답장이 왔다. 역시 소연 씨네요. 퀄리티 최고입니다. 다음 건도 부탁드려요. 가능성이 보였다. 남편 없이도 시어머니의 건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다.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집에 와줘. 응?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게 엄마한테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줬잖아. 그게 다야? 침묵이 흘렀다. 소연아, 너 왜 이래? 너답지 않게 차갑게 굴잖아.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회사에서의 나 말이야. 당당하고 자기 의견 확실히 말하고 함부로 당하지 않는 사람. 엄마는 그런 며느리 원하지 않으셔. 귀를 의심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런 말이 나온다고?
현우야. 나는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시집간 게 아니야. 당신과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근데 당신은 아내보다 어머니의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더라. 그게 문제야. 그건 생각해봐. 6개월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집을 나온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집을 찾은 거였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연아, 만나야겠어. 오늘 저녁 시간 돼? 목소리가 달랐다. 애원하는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했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다.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난 그 레스토랑. 8시.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것 같았다. 저녁 7시 50분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다. 3년 전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의 그 얼굴은 아니었다. 수척하고 눈밑은 거무튀튀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협의이혼 신청서였다. 손이 얼어붙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 현실이 됐다. 진심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너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그런데 알았어. 나는 평생 엄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바뀌어, 소연아.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나도 힘들어.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자랐거든. 엄마 편을 들어주는 게 좋은 아들이라고 배웠어. 남편이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너는 달라. 너는 당당하고 똑똑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이제는 프리랜서로도 성공했잖아. 너한테는 나 같은 남편이 필요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6개월 동안 봤잖아. 너 나 없이도 너무 잘 살더라.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어. 나랑 있을 때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서 더 아팠다.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겁이 나. 너랑 다시 합치면 또 엄마 편을 들게 될까봐. 그럼 너는 또 상처받고 나는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악순환이 평생 반복될 것 같아. 남편이 펜을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재산 분할 다 해줄게. 집도 예금도. 서류를 내려다봤다. 6개월 전 현관 앞에서 이 순간을 상상했었다.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그런데 막상 마주하니 자유가 아니라 상실감이었다. 사랑은? 뭐?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했던 말. 나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그 사랑은 어디 갔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도 사랑해. 그래서 더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할 수 없을 거야. 그건 내 멋대로 판단이잖아.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혼자 판단이 아니야. 엄마가 어제 또 그러셨어. 소연이가 돌아오면 이번엔 내가 잘할게라고. 근데 나는 알아. 일주일만 지나면 똑같아질 거라는 거. 엄마는 며느리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이야. 그럼 내가 말리면 되잖아. 못 말려. 나는 못 말린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전부였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
그래서 나는 평생 엄마 말씀 잘 듣는 아들로 살았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그래서 아내는 희생시켜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둘 다 못 지켜. 엄마도 너도. 그래서 차라리 너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 위에 펜 끝을 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혼하는 순간 나는 이긴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진 거였다. 남편의 선택에서 밀려난 사람. 시어머니보다 덜 중요한 사람. 펜을 내려놓았다. 안 해. 뭐? 이혼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남편 얼굴에 당혹감이 퍼졌다. 무슨 소리야? 6개월이나 떨어져 살았잖아. 그래. 떨어져 살았지. 근데 이혼은 안 해. 나는 포기 안 당할 거거든. 일어났다. 가방을 집어들었다. 현우야, 나한테 6개월 더 줘. 그동안 우리 지금처럼 따로 살자.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데이트하듯이. 그리고 부부 상담 받자. 소연아, 내가 못 바뀐다고? 안 바뀌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나는 포기 안 해. 우리 결혼.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소연아, 미안해. 나 겁이 많이 났어. 알아. 나도 무서워. 근데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6개월. 진짜 마지막이야? 응. 그때까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서명할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이혼 서류를 거부한 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나 때문이었다. 나는 포기당한 아내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다. 싸워서 이기거나 싸워서 지거나.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였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폈다. 검색창에 부부상담 전문가를 쳤다.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부부상담 첫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상담실 소파에 앉았다. 저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상담사가 차분히 물었다. 그럼 왜 오셨나요? 아내가 원해서요. 저는 문제 없어요. 그냥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상담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메모했다. 현우 씨, 아내분이 집을 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엄마랑 안 맞아서요? 근데 어느 집이나 고부 갈등은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꾼 건요? 그건 엄마가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고, 좀 과했지만 그렇다고 집을 나갈 일은 아니었죠. 상담사가 나를 봤다. 소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남편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것뿐이고 자기는 그저 착한 아들 노릇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죠. 남편이 발끈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편 들었다고? 그게 잘못이야? 당신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안 나간 게 잘못 아니야? 나도 나중에 알았다고. 알고 나서 뭐 했어? 엄마가 화나서 그러신 거야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오자마자 남편이 말했다. 나 더 이상 안 갈 거야. 시간 낭비야. 왜? 나한테 문제 있다고 자꾸 몰아가잖아. 나는 그냥 효도했을 뿐인데. 그 효도가 나를 짓밟은 거라고. 아, 그러면 나보고 엄마 버리라는 거야? 차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신호등 앞에서 남편이 핸들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화가 아니라 혼란이었다. 현우야, 상담석 달만 받아보자. 그리고 우리 둘이 진짜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자. 응? 상담사는 자꾸 내 잘못이라고. 아니야. 상담사는 패턴을 보는 거야.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는 거지. 남편이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진짜? 응. 나도 당신 탓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문제를 고치고 싶어. 2주 차 상담. 남편은 여전히 방어적이었지만 조금 문이 열렸다. 상담사가 질문했다. 현우 씨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집안 기둥이라고. 남편 목소리가 잠겼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나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착한 아들이어야 한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어른이 된 지금도 당신은 착한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걸 거절 못하는 거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한 달째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평생 무서웠어요. 엄마 실망시킬까봐. 엄마가 나까지 떠날까봐. 그래서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소연이도 떠났잖아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계속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 건지 아니면 소연 씨의 남편으로도 살 건지. 석 달째 변화가 왔다.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분가하기로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소연이를 진짜 잃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자유롭고 싶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분가를 결심한 뒤 남편은 회사에 지방 발령을 신청했다. 대구지사로 3년 보직 변경 신청했어. 왜 대구? 서울에 있으면 엄마가 계속 찾아오실 거야. 물리적 거리가 필요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아직 말 안 했어. 먼저 내 의견을 듣고 싶었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모든 시어머니께 먼저 물어봤었다. 소연아, 같이 가줄래? 대구에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날 예상대로 폭풍이 왔다. 남편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엄마가 난리야. 배은망덕하다고, 며느리한테 씌웠다고. 그래서 나 버텼어. 엄마가 울면서 매달리셨는데 처음으로 안 흔들렸어. 진짜? 응. 상담 받으면서 알았거든. 내가 엄마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하는 거라는 걸. 마지막 부부 상담 날 상담사가 말했다. 두 분 많이 성장하셨어요. 특히 현우 씨.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실 거고 명절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는 소연이랑 상의할게요. 혼자 결정 안 하고. 상담사가 나를 봤다. 소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믿어요.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 맞는 거니까요. 이사 일주일 전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소연아, 제발 현우 보내지 마라. 어머니 3년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올게요. 3년이면 짧아? 내가 늙어서 죽으면 어떡하고? 어머니 아직 65이세요. 현석이도 있고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두 아들밖에 없어. 큰아들마저 떠나면 난. 어머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생활비는 계속 보내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제 남편이기도 해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우선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후에 작게 말했다. 너희 행복해라.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인정, 체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축복도. 대구로 떠나는 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소연아, 나 잘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한테 전화 오면 어떡하지? 같이 받자. 스피커폰으로. 남편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룸미러로 서울이 멀어지는 걸 봤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섭섭해 하실 거고 명절마다 실랑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내 옆에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대구에서의 첫 해는 평온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덕에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했다. 나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면서 대구 소재 제약회사들과도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좁지만 따뜻한 아파트에서 우리만의 루틴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2~3번 전화를 하셨다. 처음엔 언제 서울 올래? 하시다가 점차 거기는 날씨가 어떠니? 같은 안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났을 때였다. 남편 얼굴이 굳은 채 퇴근했다. 손에는 등기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보낸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법무사 사무실 명함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현우야, 엄마가 평생 모아둔 상가 건물 내 동생한테 넘기기로 했다. 너는 며느리 따라 대구 가서 잘 사니까 필요 없겠지. 엄마 곁을 지킨 현석이가 효자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재산 때문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니까 서럽네. 나는 옆에 앉았다. 전화해봐. 어머니가 진심인지.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을 켰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그래, 봤구나. 어차피 너는 나 필요 없잖니. 며느리랑 대구에서 잘 사니까. 엄마, 이게 무슨. 넌 엄마를 버렸어. 3년이라더니 벌써 2년째잖아. 서울 올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건물은 현석이한테 줄 거야.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뭐,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지금 돈 아깝다고 그러는 거야? 역시 며느리한테 씌었네. 예전 우리 착한 현우는 이런 말 안 했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린 적 없어요. 그냥 독립한 거예요. 생활비도 매달 드리고 명절마다 올라가고. 근데 엄마는 제가 옆에 없으면 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하지. 효도는 곁에서 모시는 거야. 그럼 저는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엄마 옆에 있었어야 했나요? 침묵이 흘렀다. 현우야, 너 정말 변했구나. 며느리 말만 듣는구나. 아니요. 제가 배운 거예요. 아내를 지키는 것도 제 책임이라는 걸요. 그래. 좋아. 너 며느리 잘 만났으니까 엄마 없어도 되겠네. 건물은 현석이 주고 난 현석이한테 의지하며 살게. 엄마. 끊는다.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게 정상이야. 엄마니까. 남편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소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을 거야. 알아. 건물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벌면 되잖아. 응. 엄마가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그건 어머니 선택이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거고.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내 품에서 울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2년 차 봄 나는 임신을 했다. 소연아, 진짜야? 남편이 검사기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사실 이게 세 번째 임신이었다. 대구 오기 전 시댁에서 살 때 2번 유산했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랑 크게 싸운 다음 날, 또 한 번은 스트레스로 밤을 새운 다음이었다. 현우야, 나 무서워. 왜? 이번엔 괜찮을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달라. 너 스트레스 없잖아. 나도 옆에 있고, 우리 꼭 지키자. 매일 밤 남편은 내 배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내가 꼭 우리 곁에 와줘야 해. 6개월째 배가 불러왔다.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확인했다. 딸이에요. 남편이 울먹였다. 딸, 우리 딸, 아들 원했잖아. 아니야. 딸이 좋아. 딸은 내 닮았으면 좋겠어. 똑 부러지고 당당하고. 출산 예정일 이틀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야, 며느리 출산한다며? 내가 올라갈까? 남편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소연이 친정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다. 끊기 직전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손주, 건강하게 나아라. 그 말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도 느껴졌다. 11월 3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다. 현우야, 아파.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12시간의 진통 끝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다. 작고 빨갛고 눈을 꼭 감은 얼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었다. 남편이 옆에서 함께 아기를 내려다봤다. 소연아, 고생했어. 응. 우리 딸 예쁘다. 응. 이름 뭐로 할까? 당차게 살라고. 찬이는 어때? 찬이. 좋다. 찬란한 기쁨, 이찬이. 아기가 작은 손을 펴서 내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찬이야,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 바꿔서 쫓아내도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집을 찾는 사람이 되길.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주눅들지 말고 집에서도 밝고 당찬 사람이 되길.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셨다. 손주 선물이다. 금반지. 편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 금반지에는 시어머니 나름의 사과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금반지를 보며 말했다. 엄마도 조금씩 받아들이시나 봐.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족 만들어가는 거지.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대구에서의 세 번째 겨울이었다. 찬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남편이 우리 모녀를 껴안았다. 소연아, 그때 현관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 우리 지금쯤 이혼했을걸? 그치? 내가 나간 게 오히려 우리를 살린 거네. 고마워. 포기 안 해줘서. 나도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눈은 계속 내렸다. 새하얗게 세상을 덮으면서 과거의 상처들도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모두 그 눈 아래 묻히는 것 같았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운해하실 거고 명절마다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현관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남편과 나, 그리고 이제 찬이만 아는 것이었다. 아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3년 후 남편은 서울로 복귀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대구에 남기로 했다. 회사 그만둘 거야. 여기서 작은 사업 해보고 싶어. 괜찮겠어? 천천히 해볼게. 시어머니는 결국 상가 건물을 팔고 시동생 현석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 가끔 영상통화로 손녀 얼굴을 보시면서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얼굴로 웃으셨다. 찬이야, 할머니 보고 싶지? 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이번 설에 꼭 올라와. 네. 전화를 끊고 찬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사는 거예요? 각자 집이 있어야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거든. 왜요? 너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녁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 누군가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주인인 이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희망찬 새해를 꿈꾸며.